영국 왕실의 긴 역사 속에는 언제나 고유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찰스 국왕과 그의 유일한 여동생 앤 공주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길은 언제나 서로 다르게 흘러갔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앤 공주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와 오빠 사이에는 세상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 고 고백하면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숨을 죽였다. 이 고백은 단순한 회고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 내에서 억눌러왔던 감정, 갈등,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였다. 본 기자는 15년간 왕실을 취재해왔지만 이번처럼 인간적인 깊이를 드러낸 고백은 처음이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천천히 되짚어보자. 버킹엄 궁전의 긴 복도는 언제나 정숙했다. 벽에는 무수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공기의 냄새에는 권위와 전통이 새우며 있었다. 앤 공주는 이 정적 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이지 않는 규율과 완벽한 침묵 속의 성장기라고 표현했다. 찰스와 앤, 두 남매는 영국 왕실의 차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다르게 그려졌다. 찰스는 왕위 계승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쏟아졌고 앤은 언제나 그 옆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다. 나는 늘 누군가의 여동생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앤은 어린 시절부터 규율과 책임을 철저히 배웠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고 스케줄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왕실 교사들은 그녀에게 완벽한 예법, 언어, 그리고 역사 교육을 가르쳤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말을 타는 법도 누구보다 빠르게 익혔다. 찰스는 감성적인 소년이었다. 그는 음악과 시를 사랑했고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 앤은 현실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지녔다. 그녀는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릴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왕실의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국가와 의무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어린 찰스와 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모와 보좌진들 속에서 보냈다. 어머니는 언제나 완벽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이 고백은 앤이 느꼈던 왕실의 외로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왕실 여성으로서의 책임감을 내면화했다. 감정의 표현은 금지되었고 눈물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졌다. 그래서 앤은 일찍부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이미지였다. 이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공주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어야 했는지를 드러낸다. 학교에서의 앤은 매우 모범적이었다. 교사들은 그녀를 강단 있는 학생이라고 불렀고 친구들은 그녀의 냉정한 침착함을 존경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웃음이 적고 마음의 벽이 있는 아이로 기억되었다. 그녀가 친근감을 느낀 유일한 사람은 오빠 찰스였다. 두 사람은 정원에서 함께 뛰놀고 그림을 그리고 나무 아래서 서로의 비밀을 나누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찰스가 왕위 계승자라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자 두 남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다. 찰스는 더 이상 단순한 오빠가 아니었다. 그는 미래의 왕이 되었고 앤은 그에게 조심스러운 존칭을 써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오빠에게 당신의 왕국은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 이 대화는 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오빠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왕실의 규율은 두 남매를 엮었지만 권위는 그들을 갈라놓았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은 자녀들에게 냉정한 교육을 강조했다. 감정보다 책임, 자율보다 의무. 앤은 이런 환경 속에서 강철 같은 성격을 형성했다. 이후 그녀가 철의 공주라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시절의 훈련 덕분이었다.
그녀는 말과 함께 자라며 스스로의 자존심을 키웠고, 찰스는 음악과 철학에 몰두하며 이상주의자가 되어갔다. 그들의 차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뚜렷해졌고, 왕실 내부에서는 은근한 비교가 이어졌다. 언론은 늘 이렇게 썼다. 찰스는 왕으로 태어났고, 앤은 병사로 자랐다. 앤은 그런 평가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길은 오빠의 길과 달랐지만 결코 그보다 덜한 길은 아니었다 고만 말했다. 1950, 60년대 영국은 전후 재건과 사회 변화의 시기였다. 왕실은 국민에게 안정의 상징이었다. 앤 공주는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군인처럼 체계적으로 하루를 관리했고 언론 앞에서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침묵 뒤에는 늘 사람 앤이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갈망했고 사랑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왕실의 벽은 높았고 감정은 언제나 침묵으로 포장되었다. 왕실에서 자란다는 건 세상의 모든 시선을 받는 동시에 아무에게도 진심을 보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이 말은 영국 왕실이라는 거대한 제도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앤 공주의 어린 시절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고독했다. 그 고독은 훗날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찰스 국왕과의 관계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1970년대의 영국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전통과 자유, 구시대와 신시대가 충돌하던 그 시절, 왕실의 담장은 여전히 두꺼웠지만 그 안에서도 감정의 파도는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그 중심에 찰스 왕세자와 앤 공주가 있었다. 찰스는 젊은 시절부터 감성적이고 예민한 성향을 보였다. 그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타입이었다. 반면 앤은 현실적이고 단호했다. 그녀는 감정보다 행동, 열정보다 의무를 중시했다. 그런 두 사람이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건 어쩌면 필연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실의 여러 사교 모임 중 하나에서 찰스는 한 여성을 만났다. 카밀라 샌드. 그녀는 유머러스했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왕실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찰스는 그녀에게 즉시 매료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바로 앤 공주다. 사람들은 종종 잊고 있다. 카밀라와 앤은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같은 승마 모임에 소속되어 있었고 비슷한 성격의 강인한 여성으로서 깊은 신뢰를 나눴다. 앤은 카밀라를 가장 솔직한 친구이자 내가 숨 쉴 수 있는 존재였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우정은 곧 운명적인 삼각관계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녀가 오빠를 사랑하게 됐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앤은 수십 년의 침묵 끝에 이렇게 고백했다. 처음 찰스가 카밀라와의 관계를 시작했을 때 앤은 그것을 단순한 젊은 날의 연애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찰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진짜 사랑임을 깨달았다. 문제는 왕실이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밀라는 이미 사회적으로 다른 계급의 가문 출신이었고 게다가 이혼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여자로 여겨졌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은 단호히 반대했다. 앤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왕실의 엄격한 규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찰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사랑은 개인의 감정일 뿐이지만 우리는 개인이 아니야. 우리는 왕실이야. 우리냐. 그 말은 냉정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오빠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왕실의 균형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찰스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다. 네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앤, 나는 왕실의 일부이기 전에 한 사람일 뿐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틈이 생겼다. 앤은 오빠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와 카밀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자 마음속에서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침묵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1993년 카밀라가 앤드루 파커 볼스와 결혼했을 때
앤은 공식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언론은 공주의 개인적 사정이라며 간단히 넘겼지만 실제로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나는 그날 말을 타고 숲으로 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그 순간 친구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으며 자신이 믿어온 세계의 일부를 잃었다. 이후 찰스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왕실 일정을 이유로 오빠와 함께하는 자리를 피했고 찰스 역시 여동생에게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다가갈 수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찰스가 다이애나와 결혼할 무렵 앤은 그 결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다이애나를 진심으로 아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보았다. 그녀는 왕실의 복잡한 정치와 감정의 미로 속에서 다시 한번 침묵을 택했다. 왕실의 여성으로 산다는 건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한 세대 전체의 여성들을 대변하는 듯했다. 앤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잃고 친구를 잃었지만 자신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세상을 향한 무력함이 아니라 품이 있는 저항이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그 시절의 그녀를 냉정한 공주라 부르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지켜야 했다. 그녀가 침묵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왕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앤 공주의 그 말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형제애와 고통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은 훗날 화해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펼쳐진다. 버킹엄 궁전의 새벽은 늘 고요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금빛 커튼에 부딪히면 고요한 궁 안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 속에서 앤 공주는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왕실의 시간을 따라 살아왔다.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국가의 시계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언제나 냉정하고 완벽했다. 그녀에게 감정은 사치였고 책임이 곧 존재 이유였다. 앤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녀는 여왕의 강인함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 강함이 두려웠다. 어머니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녀의 따뜻함을 느낄 기회가 거의 없었죠. 앤은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국가의 상징적 역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보다 원칙을 먼저 배웠고 사랑보다 의무를 먼저 이해했다. 이 시기 찰스 왕세자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그는 왕위 계승자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서 늘 불안했고 자신의 위치에 확신이 없었다. 그런 오빠를 지켜보는 앤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너무 부드러워요. 왕이 되려면 더 단단해야 하는데 앤은 늘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확히 분석했고 왕실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탁월했다. 반면 찰스는 감정과 이상에 치우쳤다. 그는 예술, 철학, 환경 문제에 몰두하며 현실과 거리를 두었다. 그들의 차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커졌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찰스의 감정적인 성향을 걱정했고 종종 앤을 불러 말했다. 내 오빠를 좀 도와줘라. 그는 혼자 있으면 너무 약해진다. 하지만 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왕실의 실행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언론은 앤을 왕실의 병사, 찰스를 이 감성의 왕세자크라 불렀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왕은 묵묵히 둘을 바라보았다. 1970년대 후반, 찰스의 연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카밀라와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지고 왕실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졌다. 앤은 공식 석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곧 여왕의 뜻을 반영하는 메시지로 읽혔다. 그녀는 왕실의 균형을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찰스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는 여동생의 차가운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다. 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981년 찰스는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했다. 그날 전 세계가 그들의 웨딩 퍼레이드를 지켜봤다. 왕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건 사랑의 결혼이 아니라 체면의 결혼이었다. 다이아에나와 처음 만난 날, 앤은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호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린 신부에게 조언했다. 왕실에서는 웃음이 방패예요. 하지만 방패는 결국 무겁죠. 다이아에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혼은 곧 비극으로 향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갈등이 공개되자 왕실 전체가 흔들렸다. 언론은 연일 냉정한 왕실과 외로운 왕세자비를 비교했고 국민의 동정은 다이애나에게 쏠렸다. 앤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지켜봤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둘을 모두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앤은 어머니와 달리 감정의 균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이애나에게 공감했지만 동시에 왕실의 질서도 수호해야 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그녀는 또 한 번 침묵을 택했다. 그녀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품이 있는 중립이었다. 여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앤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왕실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다. 왕관은 금빛이지만 그 안은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찰스와 다이애나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수록 앤은 오빠의 곁에 남았다. 그녀는 공개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조용히 그의 편에 섰다. 그녀는 왕실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무리 실수해도 그를 버리면 안 돼요. 그 한마디는 냉정한 왕실 안에서 유일한 인간적인 온기였다. 앤은 결국 여왕과 찰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다. 그녀는 왕실의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한 여성으로서의 연민을 잃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도 그 시기의 상처는 남았다. 앤은 우리는 모두 여왕의 자녀였지만 동시에 왕실의 희생자였다고 말했다. 그 말은 영국 왕실이라는 거대한 제도 속에서 사랑과 인간성을 지키려 했던 한 여성의 고백이었다. 1997년 8월 31일 런던의 새벽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다.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정적이었고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했다. 잠시 후 전해진 한 통의 전화, 그리고 그 한 줄의 소식은 영국 왕실을 넘어 전 세계를 침묵시켰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가 파리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앤 공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왕실의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오빠 찰스가 있는 방 앞에서 한참을 멈췄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너무도 생생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눈을 보며 모든 걸 이해했죠. 그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찰스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다이애나와의 결혼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 살고 있었다. 사랑, 죄책감, 그리고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그날 새벽 한순간에 폭발했다. 앤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말 대신 손을 잡았다. 왕실의 규율 속에서는 금기된 가족으로서의 터치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빠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가 떠났지만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예요. 그리고 형제예요. 그건 어떤 왕관보다 중요한 거예요. 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순간 찰스는 처음으로 여동생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였던 후회와 상처의 해방이었다. 그날 밤 앤은 오빠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왕실의 일원이 아니라 한 명의 누이로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왕실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다이아애나의 죽음 이후 영국 왕실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왕실의 냉정한 태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침묵을 택했지만 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제는 마음으로 보여드릴 때예요. 왕실도 인간이라는 걸요.
그 말은 여왕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며칠 후 여왕은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서서 다이애나를 애도했다. 그 장면은 영국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렸고 왕실의 인간적인 면모를 회복시켰다. 그 배후에는 앤의 조용한 설득이 있었다. 그녀는 이후에도 다이애나의 아들 윌리엄과 해리를 자주 찾아가 보살폈다. 공식 행사에서는 담담했지만 사적으로는 따뜻한 품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이모이기 전에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워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 말은 왕실 내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다. 앤은 다시 한번 왕실의 기둥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운 기둥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그 새벽을 떠올리며 말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용서했어요. 하지만 늦게라도 용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다이아나의 죽음은 찰스와 앤, 두 남매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처음으로 왕실의 구성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족이 되었다. 서로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다시 피어났다. 그 후 몇 년 동안 두 사람은 공식 행사에서 나란히 서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녀는 오빠의 발언 중간에 미소를 지었고 그는 그런 여동생을 자랑스러워했다. 언론은 다시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왕실의 두 기둥, 찰스와 앤. 하지만 그 화해는 단순한 관계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왕실의 인간적 회복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 앤과 찰스의 화해는 영국 국민에게 왕실도 사랑할 줄 아는 가족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그 시기를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오빠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한 거예요. 오랫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았으니까요. 앤의 그 한마디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왕실의 침묵과 권위 속에서 울려 퍼진 가장 인간적인 고백이었다. 그녀의 용서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왕실 전체를 감싸는 조용한 구원의 선언이었다. 22년 9월, 런던의 하늘은 묘하게 무겁고 고요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침묵에 잠겼다. 수십 년 동안 왕실을 지탱해온 거대한 존재가 사라졌고 이제 그 무게는 한 사람에게로 옮겨졌다. 그 사람은 바로 찰스 왕세자였다. 앤 공주는 장례식 내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고 검은 베일 뒤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관을 바라봤다. 그녀는 평생 동안 여왕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고 이제는 그 그림자마저 사라졌다. 이제 나는 어머니 없이 그리고 오빠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허가 배어 있었다. 며칠 후 찰스는 공식적으로 찰스 3세 국왕으로 즉위했다. 그날 전 세계의 시선이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했다. 금빛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올려지는 순간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러나 그 수많은 조명 속에서도 앤 공주의 시선은 단 한 곳, 오빠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찰스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당신은 왕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형이에요. 그녀는 그 순간 어린 시절 버킹엄 궁전의 정원을 떠올렸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던 소년과 소녀의 시간,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수많은 상처와 오해가 스쳐 지나갔다. 즉위식이 끝난 후 찰스는 조용히 여동생을 불렀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오직 두 사람만의 짧은 대화였다. 그는 말했다. 아엔, 내가 왕이 된 지금 네가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란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거울이니까. 앤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하겠어요.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도록. 그 짧은 대화는 수십 년의 거리를 무너뜨렸다. 그들은 다시 형제이자 동맹자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국왕과 공주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순히 두 남매였다. 즉위식이 끝난 후 왕실의 일정은 숨가쁘게 이어졌다. 언론은 찰스의 개혁 의지를 조명했고 새로운 왕실의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많은 왕실 관계자들은 진짜 변화는 앤 공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왕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로 그리고 가장 냉철한 참모로서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국왕이 실수하지 않도록 돕지만
동시에 왕실이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지킨다. 앤은 왕실 개혁 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 절제된 품위를 강조했다. 왕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는 모두를 조용히 만들었다. 찰스는 그런 여동생을 무척 신뢰했다. 그는 종종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앤의 조언은 언제나 짧지만 가장 정확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벽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단순한 가족의 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새로운 정신을 상징하는 책임과 감정의 균형이었다. 앤은 즉위 이후 처음으로 한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 왕이지만 여전히 인간이에요. 나는 그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버킹엄 궁전의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찰스와 앤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 어머니의 유산, 그리고 왕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앤은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관은 무겁지만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 무게도 덜어질 거예요. 찰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어릴 때도 했던 기억이 나.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 대화는 마치 두 개의 긴 선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그 위로는 이제 한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 공식 석상에서 앤은 늘 한 발짝 뒤에서 오빠를 지켜봤다. 그녀는 왕실의 조용한 수호자이자 국왕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자가 앤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나의 오빠이고 나의 왕이며 내가 평생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이에요.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형제아의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왕실의 연대, 그리고 피보다 깊은 책임의 서약이었다. 앤의 고백은 한 시대의 종말과 또 다른 시작을 잇는 다리처럼 울려 퍼졌다. 오늘날 앤 공주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왕실의 중심에 서 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대부분의 날을 공식 일정으로 보내며 영국 전역을 돌며 수많은 자선단체와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통계에 따르면 앤은 매년 왕실 구성원 중 가장 많은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으로 불필요한 화려함 없이 오로지 일에 집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스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왔을 뿐이에요. 이 담담한 말은 그녀의 성격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화려함보다 실용, 이미지보다 신뢰. 그것이 바로 앤 공주의 철학이었다. 버킹엄 궁전의 내부에서도 그녀는 가장 실질적인 왕족으로 불린다. 회의 자리에서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언제나 명확하고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녀의 말은 짧지만 누구보다 무게감이 있다. 한 측근은 이렇게 말했다. 앤 공주의 발언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경험, 판단, 그리고 인간미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그녀는 왕실의 새로운 세대,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 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한다. 앤은 조언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모범을 보여준다. 윌리엄은 공적인 자리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이모 앤은 우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뒤에서 조용히 도와줍니다. 앤은 이 말을 들으며 미소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침을 주기보다 조용히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기를 원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화려한 스캔들이 넘쳐나는 왕실 속에서 앤 공주는 늘 한결같았다. 언론은 그녀를 왕실의 신뢰의 상징, 영국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인기는 어떤 세대보다도 폭넓다. 젊은 세대에게는 전통의 교훈을, 나이든 세대에게는 왕실의 존엄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앤은 언제나 진짜였다. 그녀는 왕실의 얼굴이 아니라 왕실의 심장이다. 한 영국 일간지의 논평은 이렇게 그녀를 표현했다.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규칙적이다. 새벽에 승마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늦은 저녁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거나 독서를 한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보다 시골의 정원과 말의 울음소리를 더 사랑한다. 그녀의 단순함은 오히려 왕실의 품격을 더 돋보이게 한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내가 맡은 책임이 나를 움직이게 할 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녀는 정치적 발언을 피하면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환경 보호, 군인 복지, 여성의 역할 확대. 그녀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목소리를 낸다. 앤 공주는 더 이상 언론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더 빛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왕실의 배경이라 불렀지만 그 배경이야말로 왕실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벽이었다. 찰스 3세 국왕 또한 종종 말한다. 앤은 내 오른팔이자 왕실의 양심이다. 그녀는 오빠의 즉위 이후에도 여전히 왕실의 가장 중요한 고문이자 실질적인 운영의 중심축으로 남았다. 언론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여왕이라 부르며 그녀의 존재가 왕실의 연속성과 안정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앤은 언제나 겸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나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왕실을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로 살았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영국 왕실의 역사와 함께 쌓여온 증거였다. 오늘날 영국 국민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실의 머리였고 앤 공주는 왕실의 심장이었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완벽히 요약한다. 그녀는 군주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왕실의 정신을 지켜온 영국의 마지막 품격 있는 공주로 기억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회상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의 왕실이 나아갈 방향을 은밀히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앤 공주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왕실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함이에요.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왕실의 존재 이유가 되죠. 그녀의 이 말은 영국의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찰스 국왕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를 넘어 품위와 책임, 그리고 조용한 용기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앤 공주의 고백은 단순한 가족의 회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책임, 사랑과 상처가 교차하는 인간의 이야기다. 찰스 국왕과 앤 공주의 관계는 영국 왕실의 화려한 외피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인간성의 초상이다. 왕실의 미래가 불확실한 오늘, 앤의 고백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왕실의 품격이란 권위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앤 공주의 고백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일까요? 아니면 왕실 변화의 신호일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